재밌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외교관들 이제 뭐 그렇죠. 우리나라 와 있는 외교관 숫자들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대한민국 경제 규모 세계 뭐 10위 안에 들어온 지가 벌써 오래됐고요. 또 무역 규모로는 세계 뭐 손꼽는 국가고, 또 이미 뭐 G20 또 G7에 이렇게 초청도 받고, 뭐 대단한 지금 위상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위상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그 공간 수에 이제 비례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공간 수도 우리나라의 그런 국력에 맞추어서 많이 늘어서 지금 뭐 웬만한 나라는 다 서울에 공간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우리가 이제 서울 시내에 보면은 이제 외교관 차량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다닙니다. 이제 그 보게 되는데 그 외교관 차량에 이제 그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판이 조금 있는데 번호가 이제 그 1번 001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150번까지 넘어가던데요. 그러면 이제 나라 숫자가 이제 일단 001은 이제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를 먼저 승인한 나라. 이제 그중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공간이 한 150개 정도까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요즘은 그 숫자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는 그런 식의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게 또 추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번호만 갖고도 알 수 있죠. 어느 나라 공간, 어느 나라 대사의 차량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001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을 최초로 뭐 승인했다든가, 또 우리나라에 상주 공간을 설치했다든가,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그 번호를 가지고 저 차는 어느 나라일 거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안이랄까 경호 측면에서 그런 방식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이제 바꾸는 또 그런 또 추세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부여된 번호를 바꿀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뭐 제가 이제 현직을 떠난 지 시간이 돼서 요즘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그냥 옛날 체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번호가 이제 우리가 6자리죠? 네네. 뭐 그럼 맨 뒤에가 이제 1로 끝나면 그 대사자라는 이야기죠.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당히 구별하기 쉽게 돼 있는. 그 외교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외교 사절에 대한 그런 문제. 지금 어떤 뭐 이제 그 대사 부인께서 이제 그 상점 직원을 이제 폭행한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교관의 이제 음주운전 사고라든가, 그런 외교관이나 그 가족에 의한 그런 이제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면책특권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그 뭐 기소라든가 재판이 되지 않고 이제 뭐 그 지나갔는데요. 뭐 이런 그 면책특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이제 집단과 집단을 이루고 나서부터 이미 나왔던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에 뭔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신이 뭐 전형적인 외교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사신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접수한 측에서 이제 화가 나서 사신까지도 이제 처형을 한다든가. 근데 이제 이 외교관과 사신이 하는 기능 중에는 사이가 나쁜 두 나라 사이를 좋게 하는 일이라든가 평화를 교섭하는 이런 이제 기능도 수행하다 보니까 이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고려가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서로 보호를 하는 거는 이제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이제 외교관은 좀 보호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이제 고려가 생겨서 그런 국제 관행이 이어져 오다가 국제사회가 이런 관행을 성문화하자, 국제법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61년 4월에 외교 관계에 관한 이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고 3년 후 64년 4월에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담긴 내용이 이제 특권과 면제, 면책 특권이 이제 담긴 것이죠. 이 외교관에 대해서 왜 이런 특권과 면제를 제공하느냐에 대해서도 또 학자들에 따라 이제 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은 이제 기능설이라고 그래서 외교관으로서의 책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특권과 면제를 이제 부여하자는 것이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근데 이제 특권 면제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 소위 이제 실체법로부터의 면제는 아니고, 소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절차법으로부터의 이제 면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관이 어떤 뭐 죄를 이제 저지른 경우에 저지른 경우 자체를 없었던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뭐 교통규칙을 위반했다든가 범죄를 했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처벌을 한다는 건 뭐 기소를 한다든가 소위 그 절차, 소송법의 차원이죠. 이 절차법의 차원으로부터 이제 면제를 해준다는 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국제법에 따라서 상호주의로 서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외교관의 그런 특권 면제를 좀 좀 이렇게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그런 또 부정적인 이 특권 면제 부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느 나라 외무성이나 외교관으로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최대한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주재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하는 그렇죠. 그 점을 이제 외교관 교육에서 이제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흔히 이제 치외법권이라는 또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주위에서 뭐 외교관은 뭐 치외법권을 누린다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이 치외법권은 이제 특권 면제하고는 좀 다른 이제 개념입니다. 치외법권은 이제 그 18, 19세기에 이제 유럽의 백인들이 이제 세계로 그렇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그렇죠. 소위 이제 식민주의 그런 제국주의에 이제 관련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남의 나라 땅덩어리에 있는데 여기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물리적으로는 그 땅덩어리에 있지만은 우리 국민이니까 그 재판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게요. 한마디로 그 영토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속인적인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개념이 이제 그 불평등 조약이 하나의 그냥 대표적인 케이스죠. 영사 재판권이고 그 이제 19세기 말에 그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영사 재판권이 들어 있고 또 이 관세 자주권이 없으면 이건 이제 우리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치외법권 이런 식민주의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식민지가 다 독립을 하고 식민주의라는 생각 자체가 이제 거의 소멸이 됐죠. 근데 치외법권이라는 용어 개념은 국제법의 어휘에서 이미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우리가 아직도 또 국자에 따라서는 이제 자꾸 치외법권 하는데 치외법권은 외교관 특권 면제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의 그런 용어 개념이었고 그나마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되지 않는 죽은 개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백인들이 만든 어떤 법적인 허구죠, 허구.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게 뭐 국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지인 중에 한 명이 너는 외교관이니까 그냥 뭐 주자 아무래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교관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은 아니잖아요. 그 외교관에 관한 업무도 어떻게 보면 국가 의전의 일부로서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외교관을 파견하고 또 이게 받는 거, 접수하는 거, 그것도 의전 업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파견하는 절차는 뭡니까? 그래서 앞서 그 외교부 의전장실 업무 소개할 때 외교사절 담당 과에서 이제 이런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요. 외교사절이라는 건 이제 과거로 가면은 군주 대 군주 간에 이제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군주가 상대방 군주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을 나를 대표해서 이제 나의 사절로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이제 요청을 하면은 동의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그레망 제도가 되겠고요. 아그레망을 받으면은 바로 이제 파견하는 뭐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제 파견할 때는 이제 그 신임장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 국가 원수에게 이제 신임장을 이제 제정이라고 하죠. 그 순간에 이제 외교 사절로서의 업무가 공식 개시가 되고. 신임장 내용은 뭡니까? 신임장 내용은 뭐 한 페이지로 치면 뭐 한 페이지 분량입니다. 뭐 나라에 따라 대동소이하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A라는 국가 원수가 이렇게 이 사람을 나를 대표해서 외교 사절로 보내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 이 사절이 당신네 나라에서 일하는 동안에 우리 양국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 이제 그런 이제 그 뭐 문구도 딱 이렇게 뭐 정해진 그런 이제 문구를 보내면은 그거를 이제 신임장 제정식이라고 그래서 제정하는 순간 말씀드리면 그 이 태국기 차량기를
나라에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 다 하는 걸 허용합니다. 그렇죠. 신입장 제정을 하고 그러니까 나오면서 신입장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예. 아직은 우리가 예. 대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차량에 차량기를 개항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신입장을 제정하고 나오는 순간 예. 그때 이제 이 차량기를 이렇게 개항을 해서 그렇죠. 주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신입장이라는 게 이제 그 국가 원수가 파견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신임한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라를 대표하고 나를 대신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아그레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그레망을 신청했을 때 아그레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뭐 이론상 거부할 수 있죠. 그리고 거부를 하게 되면은 양국 관계가 되게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거부한 사례는 그렇게 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상대방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문서로 이제 아그레망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그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 하고 이제 바로 사전에 교감 없이 이제 외교 문서로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되게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 그 주재국 외무성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사를 A라는 국가에 이제 보낼 경우에는 그 A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A국 외무성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대사를 나의 후임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하고 이제 보내는 것이죠. 사전에 무슨 교감은 이제 없는데요. 간혹 보내는 나라 입장에서 이 사람을 꼭 대사를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 쪽에서 좀 상대방이 아그레망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일말의 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만나서 미리 이제 한번 비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타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만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제 대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뭐 아그레망 받는데 뭐 별 어려움이 없겠는지 하고 이제 물어보고 그런 교감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비슷하게 접수하는 측에서 먼저 또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니 환영도 환영이지만 조심스럽게 이런 경우도 상상할 수가 있죠. 소문에 듣자 하니 누구누구를 우리나라의 대사로 보내는 것으로 지금 뭐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좀 그 사람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환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사전에 문서로 오게 되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벌써 이제 이미 그 뭐 일이 어떻게 보면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교감은 문서로는 남지가 않죠. 상당히 이제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두로 그런 이제 교감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흔치는 않습니다만 뭐 이제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할 경우는 사전에 이렇게 좀 구두로 교감을 또 하기도 합니다. 뭐 나라에 따라서는 뭐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좀 그 아그레망을 이제 그 부여하는 그런 게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불쾌감의 표시로서 조금 늦게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 의전의 세계에서는 행동 하나하나에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레망이 빨리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래서 이제 뭐 또 대사들 이야기할 때는 뭐 아그레망이 가장 빨리 나온 기록이 언제인가 뭐 이제 그런 또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여기서도 역시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그레망을 신청했는데 아그레망이 나와야지 국내에서의 인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이제 뭐 임명을 한다든가. 아그레망이 안 나오면은 이제 인사부처에서 그냥 대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불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아그레망을 늦게 주면은 상대방의 우리나라에 보내는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도 우리가 또 그걸 감안해서 그 기간과 비슷하게 이제 좀 기다리게 하는 또 뭐 그런 고려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상호주의라는 데 의해서 이제 작동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 상당히 오랫동안 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그 거론이 되는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요. 미국에서 뭐 이 사람을 임명한 내정했다. 뭐 청문회 뭐 나올 때 그 정도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 아그레망 신청했고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아그레망을 사실은
정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아그레망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파견국이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결례죠. 그렇죠. 예, 예. 이론상으로는 예. 예. 아그레망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예. 접수국이 이 사람을 대사를 보내는 데 대해서 동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누구를 대사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뭐 언론에 이야기한다든가 그거는 그 상대방 국가에 대한 그렇습니다. 상당한 좀 결례로 볼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항의를 또 표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그레망을 검토한 상황에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느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보통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좀 이 대사를 파견하고 접수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외교관의 그 직책이라든가 또는 명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를 이제 그냥 대사라고 하지만은 정식 명칭은 보면 이제 그냥 대사도 있고 특명 정권 대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명 정권 대사라는 것은 상당히 뭐 특명호가 정권을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특명 정권 대사는 좀 과거로부터의 유산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바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프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소위 그 우리 학문의 세계에서 이제 국제법의 뭐 아버지 그럼 네덜란드의 뭐 그로티우스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시대 1758년에 이 그로티우스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국제법의 소위 그 태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받는 사람인데 바텔이라는 사람이 1758년에 이제 국제법이라는 책을 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사는 오디너리와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있다. 오디너리는 상주하는 대사고 엑스트라 오디너리는 상주하지 않고 특별히 임무를 부여해서 상대방 국가에 파견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내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이제 특명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것이죠. 그 나라에 가 있는 대사가 아니고 특별히 명을 받아서 어떤 임무를 띠고 상대방 국가 원수, 상대방 군주 앞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엑스트라 오디너리 특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특명을 줘서 보내는데 가서 어떤 협상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당신은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파견하는 대사에 대해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당신이 재량을 갖고 판단해서 우리나라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이익을 다 지키고 뭐 관철하라든가 여기서 이제 그 플래니포텐시얼이라는 개념, 전권이라는 게 나온 것이죠. 엑스트라 오디너리, 플래니포텐시얼이 특명 전권 대사. 근데 이제 상주 대사 파견이 일반화되고 그렇죠. 또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실 요즘은 공관장이 모든 이제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부로부터 본부와의 그 이제 소통이 이제 실시간 동시기 때문에 본부로부터 이제 훈령을 받아서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특명 정권 대사의 당초에 담긴 뜻은 이제 많이 퇴색이 됐지만은 그런 표현이 붙는 것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격조라는 점에서 지금도 이제 그런 용어가 이제 계속 쓰이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뽐냈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대사를 부를 때 대사관님이라고 부른다든가 또는 뭐 대사보다 높은 게 영산자고 영사님이라고 부른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직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요. 그 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들하고 영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들하고 다릅니까? 그 직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사관의 관자는 이제 건물 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관자를 무슨 우리가 뭐 계급 관자, 뭐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의 관자로 이제 또 오해를 하고 대사를 이렇게 대사관이라고 뭐 부르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좀 이렇게 이번 기회에 좀 설명드리면 이제 공무원의 이제 분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계급제라는 게 있고, 계급제라는 건 그 자연인에게 이제 계급이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직위분류제라는. 우리나라도 이제 2000년대 초반 이래 지금 계급제에서 이제 직위분류제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급제라는 건 이제 군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고정된 계급이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 계급씩 올라가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외교관 이제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5급이 사무관이고 네. 4급이 서기관, 네. 3급은 부이사관, 네. 이제 2급이 이사관, 네. 1급이 관리관이죠. 네. 이 체계는 이제 바로 변하지 않는 승진할 때 바뀌는 이 공무원에게 이제 고착된 계급이죠. 그렇죠. 이 계급과 이제 공간에 나가서 일하면서 받게 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에 나가면서 받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대외직명이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네. 영어로는 이제 타이틀이라고 네. 하는데요. 뭐 대외직명도 이제 수직적인 구조입니다만 조금 이제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무관이 공간에 나가게 되면 받는 대외직명이 2등 서기관, 뭐 1등 서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네. 것이죠. 예, 그래서 좀 재미있는 말씀드리면은 이제 밖에서 대외직명이 이제 2등 서기관인데 네. 계급은 이제 사무관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직원과 이렇게 교분을 맺은 뭐 우리 뭐 동포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직원을 찾았을 때 네. 전화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뭐 옆에 동료가 무슨 사무관 네. 찾으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나랑 네. 그때 분명히 서기관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뭐 감등이 된 건가? 네. 뭐 이제 그런 또 뭐 물어보기도 했다고 네. 하는데요. 이 고착된 계급과 대외직명은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사 업무, 네. 영사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간에는 대외직명이 부영사, 영사, 총영사로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영사 업무만을 수행하더라도 그 앞에 3등 서기관, 2등 서기관이 이제 붙여갖고 대외직명 같죠. 예. 3등 서기관 겸 부영사, 예. 2등 서기관 겸 뭐 영사라든가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조금 뭐 복잡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사, 부영사 대외직명은 또 이 고착된 계급하고는 또 이렇게 연결이 또 따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무관 5급 사무관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사. 네. 근데 이제 4급 서기관도 영사, 또 뭐 3급 부의사관도 영사 대외직명을 이제 받고 그러곤 합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이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재외국민이 필요한 그 행정 문서, 행정 서류를 발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서명하고 날인할 수 있는 건 영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영사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만. 근데 명예영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그 영사하면서 명예영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꽤 있는데요. 명예영사는 어떤 경우에 이제 명예영사? 명예영사는 이제 우리 어느 나라에 영사 업무라는 게 이제 그 나라와의 어떤 통상, 교역이라든가 또 그 나라에서 이제 체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영사 업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라든가.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우리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포, 우리 국민이 많이 체류 거주하고 있는데 또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재국 유력 인사를 명예영사로 이제 위촉, 뭐 정식 표현은 이제 임명입니다.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경우는 이제 주재국 이제 인사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뭐 경제인이라든가 유력 인사를 이제 우리가 제의를 해서 이제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관할하는 명예영사로 이제 임명을 이제 하죠. 근데 이 과정에도 조금 이제 상호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명예영사를 지금 3명을 두고 있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명예영사가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또 제4의 명예영사를 임명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조금 좀 난색을 이제 표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여기 지금 3명이나 두고 있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두고 있는데 또 한 명을 임명하면 4명이 되는데 조금 좀 균형상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고 이 명예영사 임명도 아그레만과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 국가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외국 정부로부터 명예영사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분들이 또 하나의 그 협의체로 명예영사 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또 양국 관계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그런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그 외교 업무, 또 영사 업무, 명예영사니까 영사 업무겠죠. 영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외교관으로서의 조금 뭐 특권이라든가 면제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 임명하는 국가에 따라서 네. 그 명예영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일을 이제 뭐 위임, 위촉을 하느냐가 또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정식 그 명사만큼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예, 예. 또 그냥 뭐 이렇게 이름만 갖고 네. 상징적인 네. 그런 존재감으로서만 또 기대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국빈 네. 방한,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네. 사적 방문. 그 국가 원수와 A급 총리에 한해서만 예. 국빈으로 맞이합니다. 그 아까 이제 뭐 청와대에서 하는 그 공식 환영식 그 네.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예. 청와대 그 대정원에서 이루어지는 네. 우리 전통을 가미해가지고 만든 네. 그 네. 전통 환영식. 네.